알라이언스에서 마련해가지고 올해를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 여러 부분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해를 정리하고 이번 내년도를 예측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는 짝두해로서 마케팅 쪽에 아주 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해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 줄이라고는 참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뀐 예측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내년을 위한 힘을, 그 다음에 이런 위기, 그리고 우리의 이 빗나간 예측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이런 위기들이 정말 웨이스트로, 쓰레기로 이렇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리하는 자리 같은 게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셨던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예측하는 것들 같은 경우를 토의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 뭐 스트리머, BJ, 크리에이터 분들 매니지먼트하고 그분들의 미디어에서 이제 컨텐츠를 함께 만드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올해는 뭐 좀 복합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유튜브가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뭐 절대적인 규모의 성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유튜브라는 생태계 대부분의 어디언스가 10대나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과 같은 굉장히 어린 어디언스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작년을 기점으로 3, 40대, 50대와 같은 이제 주류 소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 어디언스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광고주들 그리고 브랜드들이 바라보는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단순히 이제 젊은 세대나 Z세대를 만나기 위한 뉴미디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뭐 TV 못지않은 프라이머리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이제 저희는 뭐 다른 미디어나 다른 회사는 달리 또 큰 이제 뭐 한 대 얻어맞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 중순에 있었던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뒷광고 그리고 유료 광고 이제 미고지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튜버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고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은퇴를 하거나 이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유튜브가 이제 프라이머리 미디어로 올라왔다는 측면에선 저희에게는 뭐 긍정적인 점이 있었고 이제 유튜브가 프라이머리 미디어로 오면서 뭐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고 또 이제 시청자들의 기준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뒷광고 이슈라든가 또 이제 경기영향을 받는 광고주들의 이제 스pen딩 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점이나 그렇겠지만 하여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잘 유튜브 쪽이 프라이머리 메인스트림으로까지 왔다 하는 것들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또 그거에 이 뒷면으로는 이면으로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도 기준점도 좀 높아졌다 하는 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메인스트림 쪽으로 많이 하신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종합 광고 회사, 종합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쪽이 될 텐데요. 광고 대행사 쪽에 한 해는 어떠했는지 한번 오성수 사무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배운객의 오성수 상무입니다. 종합 광고 대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주력이 되는 이 사업이 종합 광고 대행사의 경우에는 ATL하고 BTL인데 특히 이제 BTL 부분은 뭐 거의 오프라인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직격탄으로 이제 뭐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면서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격이 심했고 ATL 부분도 광고주분들이 캠페인 계획들을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ATL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종합대행사는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부분, 모바일라이제이션 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빨리 적응하고 변화를 기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또 저희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부각이 되어서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들을 속도를 많이 내려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기존 사업 ATL, BTL 부분에서 상당히 후퇴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부터는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크게 이제 빠지지 않게 만들어갈 거냐는 게 과제일 테고,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이제 강력한 좀 그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익원들을 또 만들어낼 거냐, 이제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의 큰 고민의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여러 훌륭한 매체들을 제가 다 대변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중에 하나의 매체인 이제 구글 입장에서만 뭐 올해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감하시겠지만은 굉장히 힘겨웠던 상반기의 시기를 다들 저희가 이제 지내다가 다행히 상반기가 끝날 무렵부터 다 조금씩 회복하는 그 추세를 보이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좀 영향을 받은 버티컬을 제외하고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탱해온 버티컬들은 여전히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던 게 올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에서의 약간 플레이어 체인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특정 버티컬을 대표하는 광고주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잠깐 줄이셨다가 회복했다기보다는 각 버티컬에 있던 좀 중소 광고주들이 다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트렌드가 좀 여러 버티컬에서 보였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라는 아까 앞에서 다 말씀 주셨지만은 이미 온라인으로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고 그게 코로나라서 더 가속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기회 삼아서 기존에는 약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중소 광고주들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올해 좀 저희 플랫폼 관점에서 봤을 때 특이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제가 1년을 보내면서 클라이언트한테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불안이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크게 변할 리는 없고 다만 클라이언트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공에 기대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된 방식, 이미 성공했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 고민들이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첫 번째로는 뉴트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과거의 성공을 불안을 잠재우는 요소로 활용하고 그것이 새롭게 되는 요소를, 그러니까 레트로가 아니고 뉴트로로 만들면서 해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정점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한국관광공사의 이날치라고 하는 이미 수백 년 된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시켜서 수군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전 같으면 채택되지 못했겠지만 그 불안과 그 불안을 해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성공 사례 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의 한 대안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성공의 기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채택된 게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는 불안하니까 이미 알려진 브랜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움과 그 안정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단위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대행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흔히 말하는 종합 대행사가 아닌 부티크 형태의 회사들이 상당히 도약했고 진전해서 대한민국 광고 대상만 놓고 보자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회사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 변화도 이 방향이 바뀐 거는 꽤 오래된 것 같고 속도가 점점 더 거세어져서 아마 내년에는 또 이런 변화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영향력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그 안전한 피난처처럼 있었던 PR 회사들 일이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PR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어떤 그 미디어를 매개체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의 어떤 관심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신뢰를 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접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런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또 관심의 폭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PR에서도 더 이상 이제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경계 어떤 컨버전스의 시대에 맞춰서 PR이라는 영역을 좀 일단은 저희 경쟁력 기반을 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접점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노력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주도권의 큰 변화를 이제 볼 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일단 데이터적인 측면이에요.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 PR이라고 하면은 글을 잘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벤트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한다면 좀 더 그 콘텐츠의 주도권이 이제는 독자에게, 시청자에게 넘어가 있는 만큼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그 콘텐츠 자체를 누가 만들어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소비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 그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PR 회사지만 PR 회사 안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치 예전에 광고 대행사의 그 제작본부처럼 이런 디지털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우리 속도가 붙고 또 아주 급격히 그 국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게 어디 누가 만들어내는가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전에 정해진 그런 카테고리 부분이 광고 대상에서 뭐 이거는 TV 부분 무슨 부분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거기도 변화가 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크리에이터랑 많이 노시는 우리 이필성 대표님 같은 경우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앞으로 더더욱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신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일단 뭐 예전과 제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라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 혹은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뭔가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전체 버젯의 뭐 80% 정도가 이제 ATL 그리고 이제 BTL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되고, 일부가 이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 이런 것에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원래라면은 파워블로거나 이제 약간 네이버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바이럴 광고라고 하죠. 그 바이럴 광고 영역 정도의 버젯이 줄어들면서 인플루언서에게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랑
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뭐 전체 리치나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 증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너무 와버렸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뭐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당연시 된 것 같고요. 제가 체감하기에 구매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유튜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구매 관여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보 탐색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보 탐색 시간이 긴 제품들, 뭐 전자제품이나 뭐 특히 자동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결국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그 잠재적 구매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 브랜디드 컨텐츠 영역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 소비재 영역들, 구매 관여도가 낮은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활용은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매출과 연동이나 연계성에 있어서는 고민은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재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인플루언서와 효율적으로 이제 그 ROAS를 만들면서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걸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루언서와 협업도 좋지만 직접 어떻게 하면은 본인 자사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 자신의 깃발을 꽂고 또 자신의 영토를 이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이런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시청자의 관점에서 되게 다양한 퀄리티를 허용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어떤 광고 크리에이티브로서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런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꼭 그게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훨씬 더 다양한 퀄리티를 소비자들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이미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코드를 잘만 맞추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기존에 그들이 활동하던 매체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영상 매체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하여튼 좀 더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공 사례도 늘어나다 보니까는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같이 시도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신전무님, 이필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소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그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그것과 많이 맥이 닿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종합 대행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빅 브랜드들 중심으로 빅 캠페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점차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되게 디지털라이즈 되고 모바일로 많이 여러 가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중소 브랜드들 아니면 뭐 스타트업 브랜드들 새로 시장에 진입해오는 사업자들조차도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가령 뭐 네이버 같은 데서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해가지고 일단 물건이 있으면 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툴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의 또 채널일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 가능한 마케팅 툴들이 또는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이 중소 브랜드들, 스타트업 브랜드, 이 롱테일 마켓에서 얼마든지 마케팅과 광고가 가능한 시대로 좀 전환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광고 그 회사들도 또는 마케팅 뭐 PR 회사들조차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작든 크든 그들에 맞는 마케팅 광고 툴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마케팅 성과나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 무한 경쟁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만약에 마케팅을 해달라, 뭐 세일즈를 극대화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거는 뭐 굳이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하는 뭐 TV나 동영상 그런 캠페인을 넘어서서 실제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됐든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든 뭐라든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것. 이 대표님, 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내년도에 주요 이슈가 될 것들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유튜브, 내년에 디지털은 뭐 비단 인플루언서만이 또 이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플루언서가 출연하거나 인플루언서가 기획하지만 제작은 뭐 전통적인 회사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디지털 오리지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섞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연예인 그런 여러 가지 IP들과 컨텐츠들이 굉장히 뒤섞이는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한 해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디언스들이 유튜브로 많이 이동한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이동한 어디언스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또 내년에는 많은 경쟁, 새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예측 중에 하나라면은 뭐 올해는 이제 원맨 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예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내년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원맨 쇼 컨텐츠가 뭐 잘 먹힐지는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뭐 수많은 디지털 오리지널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미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볼거리를 더해주고 이제 좀 더 유튜브에서 볼만한 게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내년에 많이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브랜드들이 그런 컨텐츠와 하는 협업 역시도 그런 컨텐츠에 후행하면서 이제 많은 다채로운 변화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얘기할 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게 뭐 PR 대행사랑 광고 대행사랑 크리에이티브 뷰티과 어떤 데는 아까 이제 큰 인플루언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의 차이가 또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 뭐 당연히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보더리스 경계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보니까 PR 대행사랑 광고회사랑 이전에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부닥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아까 버티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버티컬적인 그런 구조였죠. 예를 들면 영역 간에 아니면 영역 중에서도 기능 간의 그런 부분들이 또 매체 간에 버티컬적인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그 버티컬의 체제가 무너지고 컨버전스 되는 약간 융합적인 모델로 가면서 경계가 없어진다. 특히 근데 거기에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길 주변적인 것이 이제 중심으로 온다.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 중심의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대기업 광고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1인 사업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오늘에서 찾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플랫폼 속에서 온드 미디어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양한 그런 브랜디드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인플루언서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이 전반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을 대세를 장악하게 되면서 중심부로 떠오르게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이제 PR의 대행사에도 이제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어떤 그 온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대면을 하는 그런 지점에 PR 대행사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냥 저는 계속 가속화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온라인의 민주화라고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점점점 온라인 매체들의 성향이 정말 이제는 그냥 뭐 스마트폰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장으로 열렸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열리는 그런 장이 된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크리에이티브 쪽에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혹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KPI가 뭐 조회수가 실무자들의 KPI가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KPI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자꾸 유명해진 콘텐츠들, 이미 널리 알려진 콘텐츠들을 가져다 쓰거나 혹은 거꾸로 거기에다 PPL을 하는 방식으로 클릭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조금씩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 수백만 조회수를 찍었는데 과연 우리가 뭘 얻었지? 1년이 지나고 나서 혹은 이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갖게 된 자산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허탈해지고 그런 기운들이 느껴집니다. 그때는 다들 환호하고 박수 쳤는데 내부적으로는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거나 뭐 늘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유명한 콘텐츠들은 마치 모델처럼 저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이날치 같은 이런 밴드도 비슷하게 어디선가 이제 또 다른 브랜드가 이미 나왔어요. 가져다 쓰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어디가 우리 거지라고 하는 회의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까 오운드 미디어도 있었고 이런 형태들이 쌓여갈 것이고 브랜드가 브랜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야 그런 요구들이 좀 더 커질 것이고 그런 스토리들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기의 콘텐츠들을 만들어가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거꾸로 또 많아졌으면 하는 다른 장르의 콘텐츠를 갖다 쓰는 거 말고 광고가 자신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뭐 종합대행사 대웅이나 아니면 구글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지금 이제 KPI 지표, 평가 지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인 거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면 눈에 띄었던 거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매체 그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또 뭐 좀 유튜브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영상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완벽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매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좀 솔루션들은 나올 건데요. 근데 지난 한 뭐 2, 3년간 저희가 제시 드려온 방식은 클릭수, 조회수가 몇 회였고, 뭐 노출이 얼마였고, 뭐 클릭수가 얼마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영상과 교감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냐를 저희는 측정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제시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조회수와 노출수에 그 집착하는 트렌드는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 광고를 보신 분들이 실제 뭐 구매를 했냐 안 했냐도 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트래킹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직은 좀 갈리고 있어서 그게 좀 더 보편적인 솔루션으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좀 이런 측정에 대해서 계속 챌린지가 있고 좀 다양한 기준점이 존재하는 뭐 시장이 계속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사무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이제 단적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노출수나 이런 거보다는 광고주 쪽에서 뭐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구매로 전환을 시켰냐, 소위 컨버전, 이게 실질적인 이제 성과 이런 쪽을 많이 따지시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성과 퍼포먼스 쪽에 철저히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간의 인사이트였다면 상당히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빅 브랜드가 아니고 스몰 미디엄 브랜드들 또는 라이징 브랜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업태에서 그런 브랜드들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그 차원에서도 보면 이제 아까 KPI가 뭐냐? KPI가 노출수나 뭐 임프레션 이런 게 아니고 컨버전 레이트를 얼마나 달성하냐. 비용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을 가져다 줬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지금 빅데이터 마케팅 센터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개발하고 뭐 광고 어트리뷰션 모델링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 지금 트래킹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의 민주화, 뭐 가속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빨리 적응하고 습득해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느냐의 이 시장의 경쟁은 나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KPI를 그 상품의 어떤 매출이나 뭐 방문수 뭐 이런 것들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굉장히 퍼스널라이즈가 되면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고 하니까요. 그것들이 측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자칫 KPI 이런 측정의 데이터를 KPI를 위한 데이터를 측정을 위한 자료로만 쓰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PR에서의 KPI의 그런 기준은 저는 그 다소 성급하게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정량적인 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고요.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적인 추적, 그걸 통한 분석, 그 분석 모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트래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정성적인 그런 지표가 보완이 돼야 같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가 지표 얘기하면서 좀 든 생각이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그 광고주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바로 이제 광고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아니면은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패러디한 영상이 몇 개나 나왔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자. 그 패러디한 영상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광고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가 긍정적입니다. 뭐 합니다 하는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웹툰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컷툰이라고도 우리 얘기하는데 컷마다 댓글들이 달리니까 그 댓글들이 몇 개가 달리느냐, 댓글들이 선풀이냐, 악풀이냐 하는 것들을 바로 거기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웹툰에 대한 그 회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컷 바이 컷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로열티나 인게이지먼트까지도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를 봤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영국의 캠페인이란 광고 마케팅 잡지에서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들, 회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한 것 중에 재밌게 본 게 업종 중에서 가장 재택근무 비율이 높은 데가 우리 바로 이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들이었어요. 10%가 안 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예전 같은 걸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비율이 거의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MC 사치나 아니면은 WPP 같은 경우는 20% 이상 사무실 줄이겠다, 공간을 줄이겠다는 이제 발표까지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광고주나 이런 네이버 고객들이랑 일하는 방식, 협력업체,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 대상으로 할 때
오는 변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올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서는 보니까 재택을 꽤 몇 개월 동안도 재택을 막 하고 그랬는데 크게 뭐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내년도 아마 코로나가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빨리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또 지금 뭐 우리 줌으로도 지금 화상회의하고 그러지만 여기 보면 뭐 썸네일 올려놓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뭐 얼마든지 이 오프라인에서 아이데이션 하듯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굳이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는 이제 좀 옵션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고, 대행사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 좀 약간 컨베이어 벨트식이잖아요. 이 워크 프로세스가 많이 지금 사실은 바뀌는 상황이고 바뀌었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일하는 꼭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이제 사무실이든 뭐 재택이든 아니면 뭐 모바일 오피스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전히 계속 그 좋은 방법들을 찾는 실험들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모두 재택을 해서 1년을 돌아가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약간 업계에서는 좀 되게 빠르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한 3, 4월만 해도 이제 이런 화상을 통한 미팅을 뭐 파트너사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사에 제안했을 때 다들 반응이 좀 가우뚱하셨죠. 굳이 이거 그냥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반문이 되게 많았고 거절도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는 뭐 3차 웨이브까지 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용도는 확실하게 바뀐 것 같고요. 처음에는 다들 좀 어색하시지만은 업무 진행 측면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고 협업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막 예상되는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기본적인 업무는 충분히 다 수행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장기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이게 업무 효율이 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배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1년 가깝게 재택근무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어떤 부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온라인으로 넘어가실 때 일단 어떤 프로세스적인 거, 뭐 업무 효율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빨리 극복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이런 조직의 정신 건강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더 유지하고 건강하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저희 내년도에 좀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부분은 서로 머리를 빵빵 부딪혀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외부적 상황에 의한 재택도 있지만 직원들의 효율성들을 위한 재택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5분의 1 재택이라고 수요일날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수요일날 재택을 하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팀워크를 맞춰왔던 사람이 재택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채용됐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게 줌만으로 이게 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 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재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활용은 되겠지만 봐야 되고 만나야 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래서 재택을 기본으로 하는 채용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 경력 중단돼 있는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재택을 기본으로 거꾸로 아까 5분의 1이 5분의 하루를 재택하는 거였는데 하루를 출근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뭐라고 해야 이게 퍼포먼스가 되게 혹시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예 처음부터 재택을 전제로 한 채용 같은 것도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재택근무는 저희가 이제 시도를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일부 글로벌 컴퍼니라든가 ICT 회사들은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미 시작했을 때였지만 특히 이제 PR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만나야 되는데 재택을 하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약간 재택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 왠지 제대로 근무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컨트롤하거나 뭐 이렇게 감시할 장치가 없을까까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재택에 대해서 또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희만 재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재택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조건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구글에 감사한 건데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로 집합지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편리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제안서를 쓸 때도 사실 클라우드가 있으면 거기서 팀원들이 자유롭게 그 가상의 공간이지만 거기서 충분히 그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이렇게 완성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특히 이제 Z세대 좀 더 올라만 그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택은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근무 형태의 도피가 아닌 거예요. 이미 너무나 익숙한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그 코로나19에서 시작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어쨌든 경험도 하고 이런 불안감도 희석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오해와 이런 선입견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예전처럼 다 오프라인에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과 같은 온라인의 그런 플랫폼을 이게 제공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그 지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봤는데 뭐 그 글로벌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택배로 왔는데 뭐냐면 회식 박스가 온 겁니다. 간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직원들이 그 줌을 통해서 다 모여서 그 회식 박스를 뜯으면서 개봉기부터 시작해서 먹으면서 뭐 거기 보면 또 퀴즈도 들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유대의식과 또 팀워크와 그러면서도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접목을 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란 단점들을 좀 보완할까 이런 부분에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온라인의 민주화 얘기를 하셨는데 회식의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회식에서도 이 부서장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팀장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화면에 각자의 몫을 똑같은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도 아마 이제 내년 이런 것들이 밝은 면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의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하는 데에 있어서의 고객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일하는 데에서도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찾고 만드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좋은 얘기들, 예측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